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5.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5 노동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후. 네, 저는 솔키입니다. 네, 이을입니다. 네, 써니입니다. 네, 나랑입니다. 삼중입니다. 오, 이제 2019년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너무 시간이 빠른 거 아닙니까? 엄청요. 나이만 먹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어느 날 눈 뜨고 나서 일어나 보면은 80대 있고 100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끔찍해요. 그 전에 죽어야 되는데. 어머. 그게 죽는 게 또 마음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좀 세상이 바뀌어 있어야 될 건데, 그죠? 네. 그래서 달라진 세상에서 좀 노년을 좀 살아보려는 욕망 가득한 사심을 품고서 오늘도 일당은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한국연호의 상반기 활동을 지난 시간에 좀 얼추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좀 빠진 얘기가 있었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 관련한 활동이었는데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는 이제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의 고용률과 관리직 비율을 보고하게 해서 업계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의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예요.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매우 부족한 50개소를 추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거죠? 네네.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저희가 이 50개 사업장에 일일이 다 공문을 보내서 시정 조치를 요구를 했었어요. 이 50개 사업장에 알라딘이 있었거든요. 페미니즘 굿즈로도 유명한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포함되어서 많은 여성들의 공분을 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알라딘에 강력한 항의를 했죠. 네, 거의 뭐 트위터가 이거 발표된 이후에 막 엄청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사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이 발표가 올해로 3회째인가요? 네네. 3회째인데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았고 2회 때까지만 해도 그 고용노동부 게시물이 그렇게 뭐 클릭수가 높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알라딘이 끼고 나서 정말 너무나 분노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뭐 그 게시물 조회수도 막 몇천 건 넘어가게 그렇게 많았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공문을 보내기 전에 이 여성들의 항의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알라딘 포함해서 이 50개 기업에게 다 이제 항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 저희가 추려가지고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해갖고 각종 SNS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 항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 근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이제 알라딘 사실 되게 제일 많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공문을 보내고 또 많은 여성들이 뭐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이제 알라딘을 많이 규탄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알라딘이 되게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사실 종합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AA 조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AA 조치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아무튼 이 AA 조치에 대해서 이제까지는 사실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 2차례 공문을 통해서 사실은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다른 뭐 알라딘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랬겠죠. 이게 그냥 뭐 발표해서 내라라는 거지. 그리고 이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무슨 사회적 뭐 영향력이 있겠냐 하니까 뭐 기업들도 그냥 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두들겨 맞고 시간이 좀 지나고 바로 며칠 전에 알라딘에서 그 SNS에 반가운 소식을 올렸는데요. 이번에 이제 3개월 동안 인선 작업을 한 끝에 여성 관리자들을 새로 선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새로 선임된 관리자 중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60%라고 하는데요. 이 결과로
본사 여성 관리자는 17%에서 27%로 그리고 매장은 19%에서 34%로 늘어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흡족한 비율은 아니지만 어쨌든 알라딘은 성평등 가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조직 체계와 직장 문화를 만드는 데 게으름 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와, 좋네요. 이제 기업이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알라딘은 페미니즘 도서와 굿즈에 그러니까 특화된 기업이라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한 여성들의 항의가 빗받쳤을 거고 아까 그 이을이 얘기한 것처럼 거기다가 공문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항목의 목록을 받아들고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겠죠.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에게 이런 알라딘 같은 항의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알라딘은 드디어 이렇게 좀 정말로 개선 조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50개 기업 중에 요번에 발표된 이 50개 기업 중에는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대면되는 알라딘처럼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이런 게 딱딱딱 이렇게 뭐랄까요? 취업이 되는 이런 기업이 아닌 데가 되게 많았어요. 뭐 화학회사 이런 데는 기업 대 기업 이런 뭐랄까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그런 생소한 데도 많았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한 기업이라도 변화를 요구했고 뭐 사실 뭐 한국여성 노동자에는 다 공문을 보내기도 사실 보냈죠. 갖고 50개 기업에 다 항의와 변화 요구를 촉구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으니 이렇게 알라딘으로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한 이런 기업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에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 노동자회 활동가로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네 이렇게 많이 뭐랄까 우리가 연대에서 못할 일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유후. 우리 모두를 위한 박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활동으로는 지난 5월 24일에 대검찰청 점거 기습 시위를 말씀드려야겠어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들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성과를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 채 끝이 난 거예요. 장자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가 친필로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된 가해 남성들의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원점인 거죠. 또 김학의는 성폭력을 제외한 다른 혐의로 기소됐고요. 근데 그래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성단체 대표단들이 모여갖고 좀 모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정말 뭐 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검찰이 사실은 공범이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요구를 외치기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대검찰청 로비 기습 점거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호로는 이제 더 이상 검찰에게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검찰도 공범이다. 검찰 조직 해체하라. 뭐 이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와, 진짜 솔키를 비롯해서 여성 단체들과 여성들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4시간 동안 로비에서 항의 시위를 했지요? 네. 저도 그 영상 봤는데 네.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대검찰청 로비 점거 시위가 검찰청이 생긴 이래로 대검찰청이 생긴 이래로 두 번째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경우 담당자들도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 대응을 못했다고 하던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그 기사를 보면서 이 찌질한 검찰들이 나중에 벌금이라든지 뭐 소환장이나 이런 거를 발부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 어떠세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검찰이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안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은 사실은 이제 무대응으로 대응했다라고 하는 느낌이었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속 시원했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주시긴 하셨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검찰 해체라는 극단적인 요구까지를 뭐 하기까지는 고민 좀 많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검찰은 스스로의 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후 몇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김학의 사건은 이제 피해자들이 계속 이제 고소고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자기 조직의 심장부에서 이제 외치는 날선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당 노동편. 뭐 오프닝은 이 정도로 하고 네.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호호. 자, 오늘은 직장 내 성차별, 젠더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노동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작년에 실제 노동 현장의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발표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 토론회에서 사회를 받고 연호에서는 진짜 이을이 결합해서 실태 조사를 함께 했는데요. 이을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하고 그리고 써니가 같이 연호의 회원으로서 같이 결합해서 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3월 정도에 3월인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약간 5월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기획은 아마 3월부터 했을 텐데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이라는 곳에서 저희에게 이제 같이 이런 실태 조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제안이 들어와서 같이 결합하게 되었는데 이름하여 젠더 갑질 실태 조사라는 것이었고 저희 그다음에 아까 그 제안을 주셨던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그다음에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라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거기서 또 같이 하고 그다음에 강서양천 민중의 집에서도 같이 주최해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영도 사실 개인 연구자로 결합하신 거기도 하지만 이 외에도 약간 이제 성희롱 성폭력 관련해서 계속 연구를 진행해 오셨던 이혜경 선생님도 같이 하셨었죠. 네. 이 조사는 설문지를 중심으로 하는 양적 조사와 인터뷰 중심으로 하는 질적 조사 두 가지로 진행됐었죠. 그 써니 실태 조사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저는 집단 면접 조사를 주로 그러니까 전담을 해서 참여했는데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당했던 젠더 갑질, 뭐 성차별, 성희롱을 인터뷰하는 자리여서 여러분도 상상이 가능하겠지만 완전 성토 대회였어요. 그래서 면접에는 당연히 여성 노동자들만 참여를 했었는데 이야기를 이제 그 면접을 그러니까 구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울고 웃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인터뷰이냐 인터뷰어냐 이런 거 관계없이 이야기를 오가면서 약간 상담의 부분도 있었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성토 자리로 아주 재밌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유익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예. 안 봐도 전 눈에 좀 선해요. 왜냐면은 이제 써니가 굉장히 공감 능력이 높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막 맞장구 치고 같이 울고. 그죠. 네.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먼저 젠더 갑질이란 용어가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근데 이 용어가 조사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 뭐 이런 거 하면서 갑질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근데 이제 거기다 젠더를 붙인 거죠. 그렇게 붙인 이유는 이제 갑질이라고 했을 때 그 갑을 관계 뭐 노동자와 뭐 사업주 혹은 뭐 관리자 아니면 뭐 학생과 선생인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옛날에 교수가 어떤 자기 연구실에 있던 학생을 막 괴롭혔던 사건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딱 이렇게 위계화된 어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폭력적인 어떤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갑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고 뭐 실제로 노동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갑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뭐 직장 갑질 뭐 119 이런 것들도 요즘에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서 나 이런 갑질 당했는데 뭐 어떡하냐 뭐 이렇게 이제 상담하면은 노무사들이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도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젠더 관계 안에서도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차별받는 것들이 이렇게 갑질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발상 안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좀 더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은 단지 일탈적인 개인이 여성에게 행하는 어떤 불합리한 차별 이런 것이 아니라
갑을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성차별도 구조화되고 오랜 간습과 제도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갑질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붙인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을 갑질로 이렇게 명명을 하면은 여성 노동자의 위치, 이제 을과 사실 을도 아니고 을보다 갑을 병정 막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젠더 갑질로 명명을 하였었고요. 그다음에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성별 권력 관계에서 그러니까 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제 대중적으로 되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직장 안에서 뭐 일터에서 일하는 관계에서 여성에게 대하는 어떤 태도, 뭐 굉장히 무료 노동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성희롱, 성폭력 등 그런 어떤 젠더 폭력을 쉽게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여성의 노동을 되게 저평가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되게 그 위계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좀 이렇게 더 쉽게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더 뭐랄까 직관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 용어를 이제 차용해서 만들어서 썼죠. 네. 그 이율이 되게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연구할 때 젠더 차별이라고 안 하고 젠더 갑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제 성별에 따른 위계 구조와 차별을 드러내는 실험적으로 이제 한번 써본 용어인 건데, 그러니까 일터에서 기업과 국가, 사회가 여성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하게 그러니까 분배한 권력을 여성의 경험으로 드러내는 것이 실제 이 젠더 갑질 실태 조사의 목적이었죠.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젠더라는 용어 자체에 사실 성별 권력 그리고 성별 위계 구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요거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토론할 때도,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얘기할 때 이 용어를 쓸까 말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쓰기로 사실 생각하고서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긴 하죠. 그래서 요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이런 얘기할 때도 이제 그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결과 발표하면서 토론을 불렀을 때 토론자 분께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 젠더라는 것이 이미 그 위계 구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젠더 갑질하면은 사실 이제 직장 갑질 뭐 119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갑질 행태에 대해서 보도가 나올 때도 보면은 되게 그 갑질을 행하는 사람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프신 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아니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그런 그 위계관계에서 굉장히 너무 정말 갑 중에 갑이라서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일 때가 많아서 젠더 갑질을 썼을 때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그 위계를 더 잘 드러내주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이제 한두 사람의 이상한 사람들이 이런 젠더 폭력 등 뭐 이렇게 젠더 차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흘러가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그런 이제 토론도 들었고 그런 비판도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녀가 수직적인 관계로 묶여질 수밖에 없는, 이 일을 하면서 더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성차별의 현실, 노동 현실을 말해주기 위해서는 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는 이 용어를 썼던 것이죠. 네. 토론회 당일날 젠더 갑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이혜리 얘기했던 대로 젠더 차별의 문제를 갖다가 어떤 구조가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일탈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한 지적들이 좀 많기는 했지만, 이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새로운 신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대중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고 직관적으로 잘 이해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함께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결과 발표된 후에 직장 내 젠더 갑질이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기는 했었습니다. 자, 조사 사업장은 어디였나요? 그 조사에 참여한 사업장은 4곳이었는데요. 수도권 교육공무직과 이제 금속노조 기아화성 비정규직지회, 그리고 근데 이 기아화성 비정규직지회는 당시에 파업 중이어가지고 설문만 돌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유일한 제조업 사업장이어가지고 들어가서 좀 그 갑질 실태, 젠더 갑질 실태를 보고 싶었는데 그 불행히도 설문만 돌리고 직접 인터뷰는 못했고요. 그다음에 희망연대 노조, SK 브로드밴드와 딜라이브, 그다음에 KT 노조 본사 지방 본부, 이렇게 4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 장소를 사실 4곳으로 하였던 거는 처음에 아니었다고 저는 이제 중간에 결합을 해서
섭외되고 나서 결합을 한 거였는데 연구에 근데 노조를 통해 섭외하는 기간이 무려 5개월이 걸렸어요. 실제 연구가 뭐 5월에 시작됐다 그러면 저희가 12월에 발표회를 했으니까 5개월 동안 섭외를 했다라는 얘기는 뭐 3월부터 섭외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 들어간 게 실제로 7, 8월이었으니까 그 섭외 기간이 진짜 더 많이 걸린 셈인데요. 실제 연구보다. 여전히 이제 노조에서는 젠더 이슈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한번 이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유는 예산이 없고 담당자가 부재하고 뭐 인단협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 뭐 역량이 안 된다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항상 후순이고 그게 중요한 이슈가 여전히도 아닌 거죠 노조 내에서는. 그 교육 공무직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 공무직이라 하면 너무 네네네.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교육 공무직은 그래서 뭐냐 이렇게 봐서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200여 가지의 직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과 후 돌봄 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특수교사, 그러니까 비정규직 교사분들 포함해서 사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교육 실무자들, 행정직, 교육 행정 실무사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대부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어떤 특화된 뭐 체육, 뭐 돌봄 교사 이런 남자 직군들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여성들로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비정규직 학교에 들어가 있는 비정규직 교사부터 시작해서 행정 실무를 보는 선생님들, 방과 후 교사들, 네.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여성 노동자는 안 들어가죠? 이제 그분들은 정부의 따로, 그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이제 다 전환이 되었고, 뭐 학교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 중에 교사를 뺀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교육공무직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연회에서 일하는 다른 어떤 직무의 급식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를 지키는 소사 아저씨, 다운 패치고 그건 아저씨라고 불렀으니까 소사 아저씨나 내지는 청소하셨던 교무실 선생님, 교무사 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막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나중에 이제 공무원직으로 다 전환이 됐었잖아요. 네, 회계직 이런 식으로요. 네, 그죠? 그러다가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비정규직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대부분 선생님이거나 있어봤자 그냥 그 소사 아저씨. 근데 그분은 정규직이셨고, 왜냐하면 계속 거기에 계셨으니까. 근데 어느새 이렇게 우후죽순 비정규직 학교 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거기를 대부분의 여성들이 다 채우고 있다는 거죠. 학교가 이제 그 포괄하는 그 업무의 양이 늘어나면서 예전에는 사실 학교에 급식도 없었잖아요. 급식도 없었고 도서관도 없었고 돌봄 노동도 없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 영역에 있는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어떤 복지적인 측면들이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됐고, 근데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여성으로 채웠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노조에서 예산이 없고 담당자가 부족하고 인터넷 때문에 또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해가지고 역량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로 많은 사업장이 함께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원래 좀 더 대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못했어요. 그렇죠. 아쉽죠. 근데 저는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결국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밀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어디에 먼저 배치할 건가의 문제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옛날에가 아니라 최근에 이제 아는 이제 직장인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인 분한테도 들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금이 임금 단체 협상 시즌이거든요. 여름 들어갈 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하고 있대요. 근데 작년에까지만 해도 집행부가 이제 거기는 현장에서 일하는 직군과 그다음에 내근하는, 그러니까 현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약간 영업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영업 직군이 같이 일하는 곳인데, 근데 이제 이 분은 여성이고
현장직이 아니라 내근직인 거죠. 이 업무 지원하는 내근직인 거죠. 근데 이들의 기본급, 그러니까 영업직은 영업수당이 당연히 이제 붙기는 하는데, 근데 기본급이 달라질 이유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기본급부터 남성을 더 많이, 그러니까 현장직에 더 많이, 남성들이 훨씬 더 많이 일하는, 남성만 일하는 사실은, 거기를 기본급을 더 많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임금 단체 협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다른, 그 집행부가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기본급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단체 협상 안으로 올라갔었는데, 근데 올해에 다른 집행부가 되면서 성평등 인식이 좀 더 떨어지는 사실은 그런 집행부겠죠. 그러면서 요 단체 협상 요구안을 뺐다는 거예요. 동일임금 동일 이 노동에 대해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뺐냐라고 했더니 이제 당연히 조합원들이 여성 조합원들이 질의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전체 임금 단체 여성 협상에서 요구가 들어가면 꼭 그런 식으로 이길 수 없어. 그럼요. 뭘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조합원은 얘기하기로 그냥 투쟁력이 없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분노하더라고요. 네. 에휴, 이게 저는 보면은 그래도 여성 중심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성들의 요구가 좀 반영되고는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이번에 울산에서 발생한 가스 검침원 성희롱 사건에 저는 노조가 되게 발빠르게 대응 잘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운수노조 경동 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 분해였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 방문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그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이슈화 시켜냈고, 그리고 지금 또 경동 도시가스 측에 2인 1조의 근무 체계 등 이제 실제적인 대책을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 중에 있어요. 반면에 이제 혼성 사업장의 경우에는 여성이 아직도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는 않은 듯해요. 하지만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설문에서는 주로 어떤 걸 물었었나요? 네, 설문에서는 이제 그 설문조사 목적 자체가 이제 입사에서부터 업무 수행 과정, 노동 현장에서 생애적으로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 그리고 조직 문화에서 발견되는 젠더업체 실태를 파악하고 대안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직 시부터, 그리고 입사 당시에 받았던 질문, 이제 채용 과정에서 업무 중에 경험했던 거, 성희롱, 성폭력 경험, 그다음에 성폭력과 관련된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등등을 물어서 그 설문 응답자는 4개 사업장에서 거의 저희가 1000개 정도 이상 돌렸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3개는 온라인이었고 하나만 페이퍼, 종이로 이렇게 돌려서 거친 거는 282명, 300명이 좀 안 되는 설문지 결과지를 받았습니다. 네. 거의 뭐 A부터 Z까지네요. 네네. 네, 구직 시 겪는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제 최근에 기사에서 봤는데, 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지원 과정과 취직, 그리고 의과대학 교수 임용에서도 실력과 무관하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차별이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더라고요. 채용 성차별에 대해서도 사실 을당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젠더 갑질 실태 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구직 시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나이 많은 여성을 채용하는 회사가 일단 거의 없다. 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응답에서는 여성을 적게 뽑거나 안 뽑는다라는 응답까지 그것도 이제 두 번째로 나왔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사실 같이 묶을 수 있는 거죠. 채용하는 회사가 거의 없고 가서 이제 하더라도 안 뽑히더라라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되게 이 두 가지를 합하면은 거의 절반이 넘거든요. 그래서 채용 차별이 되게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입사 당시에 질문을 받을 때도 결혼 여부, 연인 여부, 뭐 나이, 거주 형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다, 여성들이. 그래서 결혼했느냐, 응답률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남자친구 있냐라는 것도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관련 질문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진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살이냐 이것도 아니고 여태껏 뭐 했냐. 그러니까 몇 살이냐는 사실 다 써 있으니까 알겠죠. 요즘에 다 막 쓰게 하니까. 근데 쓰게 하니까도 사실은 원래 이렇게 평등 이력서 이런 데는 나이 안 쓰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걸 거의 안 활용하니까 나이 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쓰게 하고 그러면서 그럼 이 나이까지 취업 안 하시고 뭐 했어요? 이런 질문 한다는 게 아직도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혼자 사느냐. 이거 왜 물어보는 거죠? 짜증나. 진짜 뭐 원룸을 지원해 줄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애가 아플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언급했던 기사에서도 보면 의사들도 면접에서 뭐 출산을 하면 애가 있는데 잘할지 걱정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데 직종에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의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이제 취준생들을 통해 들은 얘기는 면접관이 이제 남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들이 문제가 될까봐 여자한테는 아예 질문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질문을 여성 면접관 한 명을 배석해서 그 사람이 하게 한대요. 네. 그러면 성차별이 아닌 거가 그렇죠. 남자가 얘기하면 너무 심하지 진짜. 여자가 질문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사실은 꼼수를 더 화가 나면서 아니. 그게 뭐 안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이제 차별적인 질문의 내용이 내용이 차별적인가가 문제인 거지. 누가 질문을 하는가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집단 면접에서도 당연히 이 얘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여성 노동자들은 채용 시에 임신 출산 관련된 질문을 대부분 다 받고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비혼 여성들에게는 뭐 언제 결혼할 거냐, 결혼 후에 임신은 언제 할 거냐, 그리고 결혼한 여성들한테는 자녀가 있냐, 육아계획, 그러면 그 애는 누가 키울 거냐, 애 아프면 어떡할 거냐. 근데 이제 이게 단지 기혼 여성 그 듣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진짜. 진짜 제가 이 바닥에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혼 여성에게는 자녀 유무 육아 계획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단지 기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당하기도 했다는 그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공무직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는 입사 시 면접에서 성차별적 업무에 대해서 강요하는 질문 도 받고요. 그리고 정규직 갑질이라고 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너 그거 할 수 있냐고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너 차 대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다음이 더 웃긴데 부당한 업무가 주어질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부당한 업무를 왜 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너가 감수해야 한다라고 대답하면 내가 뽑아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라는 게 가끔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질문 한다는 건 이제 기정으로 깔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당한 업무를 시켜야지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당한 업무가 많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있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네, 그러니까. 어쩌다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정규직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사와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사실 교사는 정규직이고 이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의 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교사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나 보죠. 네, 인터뷰에도 많은데 그럴 때 어떻게 참고 있을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교육공무직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차이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감수할 수 있겠는지 노골적으로 묻는 거잖아요. 네. 그걸 받아들이면 뽑겠다는 거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면접 질문들이 오히려 최근에 교육청 채용, 그러니까 학교 교장 채용이 아니고 교육청 채용으로 변경되면서 관리자들로 구성된 교육청의 공식 면접관들에 의해서 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제 요즘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은 면접 시부터 고정된 성 역할 구별을 그 여성 노동자들한테 강요하는 거고, 그러니까 채용 면접 보러 온 사람들한테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여성 노동자들의 종속적 자세를 강제하는 성차별적이고 고용 형태 차별적인 면접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채용 후의 이유를 받아들이도록 채용 시부터 조정하고 있는 거죠. 너 면접 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그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난 저 대답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들어왔는데 참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속 갈등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이 문제를 외제화시키지 않고. 그렇습니다. 아니 초장부터 너무 한숨이 나와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기업들이 부당한 업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채용 성차별 관련해서 이제 어디 가서 발표나 강의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이제 그 어떤 그 불렀던 기관에서 우리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면접을 보시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배려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업무가 있다고 사실 조직 안에서 우리 안에 부당하게 느껴지는 업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면접 같은 거 보기 전에 자기 조직 내에서 그거 부당한 업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진짜 뭐 임신한 노동자는 임신할 것 같은 여성 노동자를 채용하게 될 것 같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뽑을 수도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조직적으로 할까 이런 거를 가이드를 일단 잡고선 대책을 세우고 나서 사람을 뽑고 해야지 그거를 노동자 개인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불편부당함들의 당연함이 조직 문화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 바꿀 의지도 없고 그쵸.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맞아요. 그 당연함.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마리아미즈 가부장 자본주의 가부장제 이거 할 때 여성의 임신이 사실 되게 당연하고 자연적인 거로 생각하는데 아니다 사회적으로 조직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사실 바꿀 수 있는 건데 여성들 그렇게 하는 건 그 회사에서 그렇게 생산성 없다고 판단하는 건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안 되는 거죠. 근데 채용에서부터 이제 여성들이 배제되고 탈락되는 현상은 평생에 걸친 차별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첫 단추가 잘못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노동자들이 처음 시작한 직장 주변을 맴도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속한 공간에서 인맥을 만들고 시야가 그쪽으로 트이기 때문에 생애 첫 노동을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첫 단계에서 좌절이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채용 과정에서부터 여성들이 고용상 성차별에 이제 입문을 하게 되는 이런 건데 그래서 너무 슬퍼. 한국 여성 노동자회가 같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채용 성차별 철폐 공동행동에서 이런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채용 시 성평등하게 채용 과정을 구성하는 그리고 채용 질문 그러니까 면접 질문을 구성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같이 발표했었어요. 이 공동행동에서. 그래서 5가지를 기업에 제안했고 작년에 이 하반기 채용할 때쯤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면접 질문은 직무 중심으로 구성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애, 결혼, 출산, 육아 계획은 질문하지 않는다. 사실 면접 그 직무 중심으로 면접 질문 구성하면은 이런 거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지원 자격에 성별, 나이, 신체 조건에 제한 자격을 두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면접에서 공적 관계에 맞는 말투를 사용해야 된다. 여성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 가면은 막 반말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아가씨 뭐 이러면서 그런 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성비와 이제 그 된 사람 다 된 사람 최종 합격자 성비를 공개되고 또 그것도 맨 마지막에만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합격자 성비를 발표해야 된다. 왜냐면은 필기 시험까지는 여성이 훨씬 더 많대요. 근데 이제 면접장 딱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여성이 더 많았는데 들어갈 때 보면은 남성만 더 많이 뽑히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저희가 가이드를 준 거죠. 네. 또 비정규직 여성들이 겪는 채용 시 젠더 갑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조사 사업장 중에 유일하게 정규직이었던 KT 여성 노동자의 경우도 면접 시에 여성인데 잘할 수 있겠냐는 성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는군요. 여성이라는 것이 노동의 결격 사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식의 생각을 고착화시키고 있는 게 큰 문제죠.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여성은 아예 채용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행태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30대 대기업과 공기업의 신입사원 중에서 여성 채용 비율을 보면 수년째 20% 안팎, 5명 중 1명이 여성인 꼴인데요. 2017년 시사인에서 분석한 은행권 공채 비율을 보면 20%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다네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여성을 뽑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현격히 적어서 여성들은 그 자체로 채용 성차별을 겪고 있는 셈인 거죠. 네. 근데 또 설사 여성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회사의 위기, 뭐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 할 때 구조조정을 하면
여성은 사실 늘 인력 구조 조정의 1순위가 되어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실제 KT 여성 노동자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에서요, 보면, 그러니까 구조조정과 노조 탄압에서 경영진들이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라고 이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KT는 단일 기업으로 구조조정 규모가 제일 큰 기업인데, 이때 많은 여성들이 쫓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의 방법은 여성들에게 퇴사 압력을 일단 넣거나, 그러니까 부부사원이 같이 이 KT에 있었을 때 퇴출 시 여성 우선 퇴직을 권하는 식이고, 그리고 114처럼 여성들이 많은 직종을 외주화했어요. 그 외에도 명예퇴직을 거부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원거리 발령을 내거나 그 편의시설인 샤워실을 제공하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네요. 너무 괴롭히는. 네, 너무 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나가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그 박곤양 다큐로 유명한 98년도에 그 현대자동차 여성 식당 조합원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잖아요. 그걸로 노조가 합의를 하잖아요. 같이 대기업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나타나죠. 그리고 정리해기던 일자리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다 채용을 하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의 비정규직화가 급격해지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할 것 없이 여성들은 노동시장 안에서 구조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채용에서부터 구조조정까지, 그러니까 뭐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직군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채용돼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성별에 따라서 직업이 분리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의 대다수가 노동시장 하층 직업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실시로 인해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는 이제 남녀 임금 차이는 크지 않은 데 비해서 여성이 집중된 직종 자체가 따로 존재하고 이 직종 전체의 임금이 낮아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 사업장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임금을 일치시키는 것을 넘어서 여성이 집중된 직종의 임금을 높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업무 중에 겪는 구체적인 직장 내 젠더 갑질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 업무 중에 경험한 어떤 되게 이제 일상적인 차별, 일상적인 어떤 뭐 성역할 뭐 강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가장 되게 보면 이제 일상적이고 되게 만연화돼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조사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남자 상사나 남성 동료가 반말 등으로 나를 함부로 대한 적이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복장이나 외모, 화장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이 질문 응답 이거를 이제 다시 오늘 녹음하면서 보면서, 저희 세시스타 때 나의 페이미투 말하기 해갖고 내가 받는 그 직장 내 차별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응답을 보내주셨어요. 화장이 좋으면 네가 해라. 나한테 자꾸 화장 왜 하냐고 묻냐는 거지. 왜 안 하냐고. 그럼 그렇게 좋으면 네가 해라.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 조사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회사에 중요한 정보를 못 받은 적이 있다. 중요한 업무에서 배제되는 느낌이다. 이런 거는 되게 업무상으로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뭐 정황이나 실제 경험이나 이런 걸 말씀해 주신 건데, 근데 이런 게 결국에 쌓여가지고 승진 차별로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여성들이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되게 그 일상적인 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요. 사무실에 어떤 뭐 탕비실 관리, 뭐 사무 직기 구입, 전화 받기, 청소, 복사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업무를 그러니까 그 업무가 사실 아니죠. 그런 어떤 일을 하도록 자꾸 이렇게 강요된다는 거죠. 뭐 누구씨 뭐 탕비실에 뭐 떨어졌네, 뭐 채워줘 예를 들면. 그리고 뭐 복사 그러니까 회의 준비할 때 복사는 뭐 누구씨가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들에게 많이 그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응답들이 사실은 근소한 차이로 계속 줄줄이, 그러니까 다 사실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네, 이거 뭐 탕비실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실제로 집단 면접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 혈압이 올라가시니까 좀 준비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사무실 관리 노동과 업무 외 여성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한 성토대회가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집단 면접에 참여한 그 교육 실무 직원 선생님들, 여성 노동자들은 그 교육 행정
일과 무관한 사실은 교육행정 일을 보러 들어온 건데 무관한 차 접대, 식사 준비, 김장, 청소 등을 강요받아 왔다고 김장을 왜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학교 안에 텃밭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애들 체험하는 데로요. 그럼 거기에 텃밭에 뭐 무든 뭐 상추든 김치, 아니 배추든 뭐 채소들을 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뽑아서 집에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뽑아서 가져가는 것도 뽑으라고 시킨대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주머니에? 그 교장, 교감 내지는 그 주임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각자 가고 싶은 만큼 뽑아가면 안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합리적으로 이런데 근데 거기서는 네가 뽑아라.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너 다 뽑아라. 줄게 하면 되잖아. 그것도 아닌 거죠. 심지어 김장 김치를 담가와서 네, 그거를 학교에서 담궈서 그거를 먹는데요. 왜 급식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급식 여성 노동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오픈돼 출근해야 되는 날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교장부터 시작해서 방학 그러면은 때랄지 이럴 때. 그러면은 이제 그때를 긴장을 해놨다가 이 누룽지를 또 만들어 가지고 왜냐면 아침에 샌드위치를 먹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나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요. 그래서 나는 샌드위치라든지 이런 게 먹고 싫으니까 누룽지라도 끓여가지고 거기에 김치를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김장을 해서 거기 학교에서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 김장을 집에 들고 간대요. 와,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 진짜 이거 갑질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 갑질에다가 횡령 아닙니까 그거? 아니 그쵸. 일종의.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애들하고 같이 만들고 아이들하고 같이 급식에 그 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죠? 선생님들도 같이 체험하고. 근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손님이 오거나 교사들에게 차대접은 당연히 기본이고 열무 다듬기, 김장, 교사들 아침 먹을 토스트, 커피 준비 세팅. 비 오는 날 뭐가 땡기나요, 우리? 네, 전을 부칩니다. 아니 그리고 텃밭에 깻잎 상추 따기, 밥 남은 거 누룽지 만들어서 냉동 보관 후 식사 준비. 그 누룽지의 출처가 그거군요. 네네네. 그냥 기가 차서 사실 우리가 좀 헛웃음이 나오긴 하지만은 근데 이걸 진짜 한다고 생각하면 나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진짜. 네. 근데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서울 지역 그때 당시 인터뷰했을 땐 경기도 지역에 이제 그 교육공무직 실무사 선생님들 여성 노동자들이었는데 그 지역에는 또 땅이 많잖아요. 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엄청 활용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땅 좀 놀게 해서. 아니 이게 지금 현재요. 노조가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다 같이 안 하면 좋은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해왔으니까 그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여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 여성 노조에 또 학교 비정규직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들은 적은 없고 그냥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이 면면을 들어보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 전통적으로 여성들한테 부과되어 왔던 이제 가사노동과 가까운 일들인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이 그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기 업무와 무관한 이런 노동을 부과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사무실 관리 및 교무 지원의 필수적인 노동으로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 계약직이라는 낮은 지위야 여성이라는 성별로 인해서 교육공무직 여성 노동자들에게 돌봄 노동 성격의 업무가 강요되고 있는 거죠. 이는 학교라는 엄연한 직장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젠더 갑질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하냐면 특히 차 접대는 이제 김장은 어떤 특수한 어떤 경기도나 지역에서 있는 거라고 치면 차 접대는 되게 일반화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냐면 교육청에서 차 접대를 교육공무직 그 여성 노동자들한테 시키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대요. 하도 이 문제가 불거지고 문제가 제기를 계속 위에 올려가지고 어쨌든 싸운 거죠. 내부에 있었는 여성 노동자들도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올려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그 공문이 내려와도 이제 전달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네. 그리고 너무 그냥 관행적이라서 네, 그냥 무시하는 무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게 내려와도 이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러니까 내부 선생님들의 어떤 가진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문을 받으면 일단 안 시켜. 일단 그렇게 하진 않아요. 안 하긴 하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업무는 이 여성들한테 돌아가긴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교사 내와의 갑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네, 이런 일들 너무 진짜 혈압이 올라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학교든 기업이든 사용자 측 입장에서 보면은 경비 절감하고 경영 합리화, 인원 감축 때문에 여성 노동자한테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로 여성 노동자는 비공식 업무에 따른 노동량이 많아지고 본래 자기가 해야 할 업무에 집중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일의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인터뷰에서도 차 접대나 뭐 관리자 옷 빨래하는 거, 청소 사무실 관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노동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그 직군에 있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 정작 자신의 주요 업무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누가 와서 막 이렇게 응대하다 보면은 일의 흐름이 끊기고, 그러면 이제 그날 뭐 업무 시간 내에 끝나려고 했던 게 뭐 한두 시간 늘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경들이 여성 노동자의 어떤 노동의 질, 뭐 노동 환경 이런 것 다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되게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이런 그 업무 외 노동, 그리고 어떤 정당한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 이런 노동이 부과되고 있는 걸 매일매일 보게 되면 사실 아이들 역시 고정된 성 역할 규범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됩니다. 정규 업무 외적으로 추가로 주어지는 커피 타기와 청소 같은 비공식 업무의 특징은 직장 내에서 공식적인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그에 따른 대가가 없는 노동으로 간주가 된다는 건데요. 또 이런 비공식 업무가 주로 여성 노동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직장 내 성차별인 거고요. 커피 타기, 복사, 우편물 배달, 화분에 물 주기, 뭐 청소, 뭐 이런 노동들은 무보수 노동으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경시받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가사노동과 유사하고 여성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인식이 우리나라의 조직사회 내에 내재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하위 직업군으로 분류되는 돌봄 노동에 대한 저평가처럼 업무 외에 돌봄 노동 성격의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대가 없는 일을 추가로 하면서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이 하는 정규 업무 자체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자, 또 어떤 갑질들이 있었나요? 네, 그 남성들이 많은 기술직의 경우는요, 남성 선배들이 여성 신입 직원들한테 기술 전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배울 수가 없고, 설사 배운다고 치더라도 남성 같이 입사한 신입 동료, 남자 그 동료들보다 이게 기술을 습득하는데 느려지고, 그리고 여자 선배들이 없고 다른 방법으로 기술을 배우기가 힘들어서 네, 습득이 늦을 수밖에 없고, 여성 노동자들이 많지 않은 곳에 지원했다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 남성 노동자들의 적대감이 기술 전수 기피로도 나타난다고 진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성별 인격차 해소해야 된다, 여성 임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할 때마다 나오는 댓글 중에 여성들은 야근 안 한다, 일 안 하려고 한다, 뺀질거린다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댓글로, 빠른 댓글로.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금 써니가 얘기한 이 얘기를 보면은 일을 사실 배우고자 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접근이 잘 안 되고 장벽이 되게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또 봤을 때 업무 배치에 있어서도 이제 여성들은 주 업무에 배치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있었는데, 인사과나 고위 관리직 여성이 이제 없으니까 여성들한테는 여성에겐 주요 업무를 주지 않고 이것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어떤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계속, 왜냐면은 재미있는 일을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은 내가 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위치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에 지쳐서 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런 경로를 가질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을 못 하게 되니까 뭐 계속 뒤치다꺼리하는 일들, 뭐 어떤 지원하는 굉장히 루틴한 일들만 하게 되면서 이 노동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은 업무 및 부서 배치 시에 성차별로 인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만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회사 조직 내에서 자신의 전망을 세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은 또 이제 만약에 실제로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뭐 출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돈도 많이 안 주고 일도 사실은 좋지가 않고 조직 문화도 이상하니까 뭐 스스로도 합리적인 선택을 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그거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사하면서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조직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성들이 그 조직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일 자체가 뭐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구조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성희롱 성폭력 실태는 또 어땠나요? 아, 네. 제가 조사 참여자였어가지고 오늘 말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아무튼 얘기를 또 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경험 관련 설문조사 중에 조사 참여자의 70%가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이게 근데 면면을 정말 우리가 가서 막 참여 조사로 하면은 100%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 anyway 설문조사 수치만 봐도 3명 중 2명이 경험한 적 있다라고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 그리고 저희 이 연구자 중에 한 분이셨던 그 이혜경 선생님이 얘기하시기로는 되게 높은 편이라고, 그러니까 일반적 수준보다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이제 불필요한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한다, 뭐 회식 때 상사 옆에 앉게 한다, 이런 경험이 이제 많게 나왔습니다. 네. 3명 중 2명이면 사실 경험을 안 해본 게 더 이상한 상황인 거고, 뭐 이게 강간 아니면 뭐 성추행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언어 성폭력 아니면 원치 않는 자리에 앉도록 한다거나 사생활에 대해서 뭐 불필요한 질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비가시적이고 또 간접적인 방식으로 성희롱을 겪는 건데, 이게 사실 또 일상적인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또 이제 설문조사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직장 내에 뭐 고지를 했냐, 뭐 알렸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사실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뭐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말 마음이 힘들어졌는데 뭐냐면은 얘기해봤자 바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직장에 고발한 사람들 중에 절반은 주위에서 참으라고 했고, 뭐 잊으라고 했고, 이런 2차 가해를 받았다라고 또 응답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면접을 통해서도 그 여성 노동자들이 아까 얘기했던 일상적으로 성희롱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남성 고객 그러니까 남성 관리자뿐만이 아니라 남성 동료들로부터도 일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 얘기했어요. 특히 남성들이 많은 직장에서 여성 동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농담들이 아무렇지 않은 듯이 오간다거나, 남자 동료인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아양을 떨어봐라, 뭐 술자리에서 스킨십을 한다든지, 그리고 단체 메신저, 남자들끼리 모인 메신저가 있나 보죠. 거기에 야동을 돌려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여성 동료를 상대로 성희롱적 발언들을 쏟아내는 등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당사자 경험했던 그 성희롱적 발언의 대상이 되었던 그 여성한테 그 남자 동료 중에 한 명이 너 이런 얘기를 네가 듣고 있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성은 문제의식을 느껴서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재밌어서 그 여성 당사자한테 보여준 거죠. 우리 너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이러면서. 네. 근데 그게 노조 활동가였더라고. 정말 하는 또 충격적인. 눈치 없는 것도 권력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 아양 떨어봐라 이 얘기는 또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사실 이제 영업직을 지원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어떤 또 이제 현장 직군이었었는데 근데 뭐, 그 실적을 채워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그 현장직에서 뭔가 이렇게 줘야 되나 봐요, 내근직에게. 그래서 뭐 그게 좀 딸리니까 기사님한테 아양 떨어가지고, 네가 좀 아양 떨어서 좀 더 뭐 실적을 받아내라, 뭐 이런 식가 기억이 났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났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SK브로드밴드나 이런 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사실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기 개인의 또 체력도 있을 테고, 그날 컨디션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근데 실적이 그날 안 채워졌다. 그러면은, 근데 그 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날 뭐 어떤 한 곳에서 너무 수리가 늦어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건수가 이미 더 많다거나 아니면 자기 체력이 그랬다거나 해서 좀 힘들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실적이 중요하니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사님한테 아양 떨어서 한두 군데 더 가실 수 있도록 네가 유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기사님한테 아양 떨어가지고 한 개 더 갈 수 있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제 말이 그걸 왜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얘기 섞여 있는 건데 노동 강도의 얘기, 뭐 인력 부족의 얘기 이런 것과 성차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얘기에 진짜. 그러니까 그 외근직하는 남성 노동자들을 잘 이렇게 꼬시고 구슬려가지고 너의 그 아양으로 그래서 한두 일을 군데를 더하게 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얘기인 거죠. 관노동을 당연하게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그 관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채찍과 격려를 갖다가 너의 아양으로 진행을 해라. 여성의 성적 어떤 그러니까 대상화된 여성 노동자인 거죠.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게 또 학교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제 교장, 교감 등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고 이게 되게 좀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이 결혼한 줄 알면서도 작업을 걸어오는 등 성희롱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서 선생님이었던 어떤 여성 노동자들에게 교감이 일이 서툴다고 핀잔을 주면서 그 사람의 직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가씨 이렇게 하면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등 다 연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제 성폭력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성폭력에 노출된 여성 노동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네, 그 한 사업장의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요, 회사는 물론이고 노동조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전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어도 신고할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노조의 남소 조합원들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경험도 많았는데 이에 대해 문제 해결이나 피해 보상 등을 노조에게 요청한 경우가 단 한 사례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를 2차 가해와 자신을 둘러싼 소문, 따돌림이 무서워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막 이렇게 더 요구하고 회사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모임인 이 노동조합이죠. 노조 쪽에서 이제 교섭위원을 내가 하겠다. 여성 노동자들이 직접 하겠다. 이렇게 자원하기도 하고 되게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인터뷰 당시에 이제 들었던 바로는 뭐 성평등위원회라는 거를 노동조합 안에 이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 되게 계획 중이었어요.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이제 2018년에 뭐 총파업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여성 조합원들의 총파업의 날 이런 걸 제정해서 그날 이제 여성들의 총파업 이런 걸 이제 한 거죠. 해서 뭐 언론에도 나고 뭐 약간 요런 노동 운동계 약간 소문도 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성 총파업의 날 진짜 멋있네요. 노조 내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면 여성 노동자들은 어디에 기대야 되나요? 같은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한테서 이런 일을 당하면 사실 더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래서 페미니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멘. 네,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희롱 등 이제 성폭력에 대한 대응 외에 어떤 전반적인 젠더 갑질에 대한 대응 방식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직장 내 젠더 갑질에 대한 인터뷰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이 들려준 대응 방식은 크게 개별적인 대응, 조직적인 대응, 집단적인 대응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개별적인 대응의 경우에는 젠더 갑질을 견디고 고수년 노동자로 일터에 살아남음으로써 후배 여성 노동자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역할을 하거나, 그러니까 견디는 거죠. 근데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여성 노동자들의 지원군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젠더 갑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시정되도록 싸우는 방식이 있고요. 뭐 교육청의 얘기를 아까처럼 한다던가 아니면 자신에게 성희롱이나 성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 본인한테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와 불쾌감을 밝히는 등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싸우는 방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조직적인 대응은 민주노조 활동을 통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뭐 구조조정 피해를 막아내고 여성 인권을 증진시키고자 하거나 방금 이제 이을이 얘기했듯이 여성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노조 교섭위원을 자원하고 성평등위원회를 건설하고 네 이런 집단적인 대응이 있고요. 조직적인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단적인 대응은 그러니까 중앙기관 항의 방문을 하기도 하고 여성 총파업의 날을 추진하는 등 노동 현장을 사실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이제 여성 노동자들은 젠더 갑질의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걸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응원을 저희가 보냈죠. 화이팅. 네. 근데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그래도 속이 시원해지셨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문제를 사회의 어떤 공론의 장에서 제기할 수 있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저희 토론회 이제 이 결과 발표를 위한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 토론회 때 현장 노동자분들이 한 번도 못 오셨었어요. 사실 네. 일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것도 사실 젠더 갑질 안에 위치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은 뭐 연차, 뭐 월차, 반차 이런 거 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눈치 보이는 상황이어서 결국에 한 번도 못 오셨다는 게 참 되게 아쉽고, 네 그분들의 증언과 이런 뭐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수고가 아니었으면 사실 이런 얘기를 이제 풍부하게 알려내기가 어려웠을 텐데 오시지 못해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네. 안타깝죠. 아쉽다기보다. 하지만 이런 조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알려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대안을 또 찾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조사에 참여해주신 여성 노동자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 분장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 노동, 부수적, 보조적 업무의 전가라든가, 그다음 컵 닦기, 잔심부름, 개인 업무 또는 사적 업무의 전가, 차접대, 간식 준비, 김장, 청소 및 사무실 관리 업무를 강요하는 것들, 그리고 아가씨라 칭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어떤 그 갑질이라고 하는 용어에 딱 들어맞는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비공식적인 그 업무들을 여성 노동자들에게 전가를 함으로써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 환경을 다 악화시키고 있고 그 성역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어떤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들이 또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젠더 갑질이 특정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화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재생산되고 강화되는 구조적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사 결과를 통해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에 의해서 노동시장은 젠더와 고용 형태에 따른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부장제라는 사회문화 구조는 여성을 가장 낮은 임금 체계와 불안정한 고용 형태 속에 놓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을당 시즌5 노동편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말들을 나눠주신 여성 노동자분들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근데 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면서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우리가 또 바꿔나가야 될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꿔나가서 좋은 세상에서 꼭 살아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네.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음 편에서도 꼭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 팟캐스트 울들의 당나귀 귀 시즌5는 2019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